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교 목사님이신데요. 근현대사의 많은 사건들을 진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책을 저술해 주시고 또 많은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6월 6.25를 맞이하여서 6.25 전쟁 일지에 대해서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귀한 어떤 내용들과 강의들로 준비하셨는데, 우리 이선교 목사님 나오실 때도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나눠준 책 이거 갖고 계시는가요? 저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갖고 계세요? 이거 100권 예, 지금 나눠주셔요. 이거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좋아요? 유교를 알기 전에 유교를 알려면 4.3 사건부터 먼저 알아야 유교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유인물 36쪽을 보세요. 36쪽. 거기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이걸 중심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48년도 5월 10일 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뽑는 선거. 그러는데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지금은 직접 선거인데 그때는 이제 간접 선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월 10일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다고 이렇게 하지 장군이 발표를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5월 10일 선거하기로 했냐면은 45년도 해방됐을 때 12월 달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합의 온 것이 신탁 통치예요. 그런데 그 신탁 통치를 소련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조선공산당 박헌희가 찬성을 하고, 우익에서 이승만 중심에서 우익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좌우에서 너무 싸움하니까 하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신탁 통치하는 것을 무효화시키고 47년도 10월 달에 유엔에다가 한국 문제를 상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엔에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동시 선거를 해서 정식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유엔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48년도 1월 8일 날 유엔 선거 감사단이 왔는데, 남한에서는 지지하는데 북한에서는 반대를 해서 선거관리위원들을 못 오게 해서, 그것도 이제 남북한이 동시에 선거를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가 다시 유엔에다 상정을 했어요. 북한에서 저렇게 반대해서 선거를 못 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자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48년도 5월 10일 선거예요. 이 선거가 발표되니까 48년도 2월 10일 날 조선공산당은 30만 원 동원해가지고 이칠 폭동이라고 그러냐, 폭동을 일으켰어요. 50선거 반대한다. 그리고 그 반대한 연장이 48년도 4월 3일 날 새벽에 무장 군인들, 무장 폭도들을 400명을 동원해갖고 12개 지서를 공격하고, 그리고 죽창부대가 한 1000명 돼요. 1000명을 동원해갖고 우익들을 그냥 다 공격을 하고, 그래서 약 1500명이 4월 3일 날 경찰을 죽이고 우익을 죽이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서울시 인민위원장 홍민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홍민표가 그때 당시 조선공산당 총대장은 박헌영이고, 남한의 총책임자는 김삼룡이고, 서울시 인민위원장은 홍민표고 그래요. 근데 그 홍민표가 김삼룡한테 가서 왜 50선거를 반대하느냐, 하지도 50선거를 참여하라고 자꾸 권고하고, 그리고
우익에서도 50선거를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왜 50선거를 반대하느냐? 우리가 찬성을 하자. 만약에 50선거를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때 남로당이 당원이 30만이요. 아니 60만이요. 지금도 60만이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큰 당만 60만이지 다른 당은 뭐 40만, 20만, 30만, 5만 그래요. 지금도 60만 당원을 갖고 있는 데가 두 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60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76%가 지지를 해요. 그러면은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을 198명을 뽑아요. 그러면 198명 뽑는 데서 76%가 지지하니까 76%면은 국회의원 몇 명 되겠어요? 140명이 돼요. 그러면은 40명 떨어질 복 잡고 100명은 되죠. 100명 중에서 20명은 또 떨어질 복 잡더라도 80명은 되죠. 국회의원이 80명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뭐 5석 갖고도 큰 소리 치는 데 있잖아요. 근데 80석이면은 대단하죠. 그래서 80석 이상 100석이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그때는 이제 간접선거니까 김구나 조서왕이나 김규식이나 또 뭐 홍명이나 또는 뭐 김삼룡이나 박헌영을 대통령을 딱 뽑아가지고 그 대통령이 장관 다 임명하고 도지사 임명하고 참모총장 임명하고 딱 장악해서 북한하고 남하고 합쳐버리면은 끝나버리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홍민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삼룡이가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탐복을 했어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3대 천재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오제도, 두 번째 조재천, 6.25 때 대구 경북시장 경북도지사 한 사람은 조재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홍민표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를 써오라고 해서 보고서를 써서 북한에 이제 보냈어요. 박헌영한테 김삼룡이가. 그럼 박헌영이가 그걸 보고는 이제 김일성하고 스티커프하고 셋이 앉아서 50선거를 참여할 거냐, 50선거를 반대할 거냐, 이거 셋이 앉아서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 접시의 떡세개는 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 알지. 뭐더러 그걸 세어봐요. 한 50개 떡이 이렇게 많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어보지. 접시의 떡세개인데 그 뭐 세보라. 뭐더러 그거 세보 쳐다보면 알죠. 세상에 그거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50선거를 참여할 거냐, 참여 말할 거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조선공산당이 50선거에 참여하면 대한민국은 그걸 끝나버려요. 참여 안 해야 대한민국 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김일성, 박헌영, 스티커프 셋을 감동시켜서 50선거를 참여를 못하게 딱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김삼룡한테 연락을 했어요. 김삼룡이가 남한에 있는 조선공산당한테 전부 다 연락을 했어요. 50선거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조선공산당에서 50선거를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조선공산당, 쉽게 말하면 좌파, 빨갱이, 조선공산당이 국회의원에 한 명도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김일성, 박헌영, 스티커프를 마음으로 움직여서 참여를 못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살린 유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지 누구 막 인간이 떠들고 왔다 갔다 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요즘에 되게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선거를 이제 참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48년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고 나니까 이승만 지지파가 국회의원이 55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택 조병옥계가 23명이 되고 나머지 무소속이요. 아니, 나머지는 이제 군소정당,
그리고 무소속이 85석이 됐어요. 그러면 무소속이 85석이 된 것은 유권자들이 우리는 이승만도 싫다, 우리는 조병도 싫다, 우리는 조선공산당을 좋아하는데 왜 조선공산당이 안 나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소속에다 찍어주자. 그래서 무소속에다가 투표를 한 것이 85석이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85석은 조선공산당이 찍어져서 무소속이 85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85석인데 이스만이가 55석 갖고 조병욱하고 합쳐가지고 다른 군수정당한테 내각도 한 자리 주고 장관 한 자리 줄 테니까 우리를 협조하라 해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조선공산당이 참여를 해서 무소속이 85석 되듯이 85석이나 100석 되면은 조선공산당에서 다른 당과 합쳐가지고 김구나 김구식이나 조소왕이나 또는 뭐 김삼영이나 박헌영이나 이 사람들을 대통령 세웠으면은요, 이승만 어린도 없어요. 대통령 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딱 잡았으면은 대한민국은 각 이제 공산당으로 다 이제 임명을 하고,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버리면은 대한민국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이 바보들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48년도 4월 3일에 막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 조용한 줄 알았더니 48년도 9월 15일 날 이덕호가 또 막 경찰 죽이고 국군 죽이니까 이제 그때는 이승만 정부가 이제 세워졌죠,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여수에 있는 14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 가서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 내리니까 여수에 있는 14연대 안에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빨갱이지요, 세상에 조선공산당 빨갱이들이 40명이 뭉쳐가지고 지창수가 저 48년도 10월 19일 날 밤 8시에 장병들 다 모아놓고 우리 반란 일으키자. 그래서 반란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수 14인대가 2,400명이요. 그리고 한 40명 정도, 43명이 이 사람들이 우익을 죽이고 이제 반란을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여수 경찰서로 가니까 경찰이 200명밖에 없어요. 막 2,000명이 들어가서 포위하니까 이거 뭐 경찰들은 뭐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48년도 10월 19일 날 저녁에 저 반란군에 의해서 여수 경찰이 딱 진압이 돼버렸어요. 이게 2,000명.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우익하고 경찰이 1,2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14인대 반란이 그 반란이 일으켰다 소리는 않고 이렇게 진압군이 여수 사람을 죽였다. 얼마나 또 그냥 인터넷에 유튜브에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14인대 반란군이 20일 날 순천을 갔어요. 그 오후 3시에 순천을 싹 점령해버렸어요. 2,000명이 가니까 경찰 200명, 300명들은 쌈도 못하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싹 이제 48년도 10월 20일 날 순천을 딱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수 점령됐지, 순천 점령됐지, 이 사람들이 이제 구례를 거쳐서 남을 거쳐서 막 서울까지 진격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국군에서는 이제 난리 나버리잖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죠. 그래서 군산에 있는 12연대가 있어요. 12연대를 이제 남원으로 막 급파시켜 가지고 이제 진압을 이제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14연대 반란이 처음에는 지창수가 했다가 그 다음날 김제가 이제 대장으로 바꿔줬어요. 그랬는데 순천에 가서도 한 1,200명 정도 우익하고 경찰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이고 너무나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양 경찰서장을 몸으로 묶어갖고 집차로 끌고 다니다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 시내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서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조선 공산당이 우익을 죽이고 경찰을 죽이고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격전에 이제 죽은 사람이 많고 잡아서 한 1,000명을 잡아서 조사를 하니까 이 안에 조선 공산당이 있어요.
그런데 조선공산당 사람들은 나는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일도 없다. 나는 조선공산당이 아니다. 나는 위에서 시켜서 명령대로 따를 뿐이다. 그리고 싹 오리발 내밀고 나는 조선공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명 정도는 확실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기 지금 위에 대구가 있잖아요. 대구가 6년대요. 6년대가 1차 반란, 2차 반란, 3차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6년대가 완전히 반란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구도 한번 날려놨었잖아요. 10월 1일 대구 폭동이 아니고 6년대 반란 사건, 굉장히 대구도 그냥 날려놔버렸잖아요. 여기 부산은 오연대요. 근데 오연대는 반란을 안 일으켰어요. 어째서 안 일으킨지 아세요? 백선엽이가 연대장에 있을 때 교육을 잘 시켜놨어요. 그래서 반란 안 일으켰는데 대구는 아주 유명해요. 지금이니까 그러지.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에 빨갱이 온상회라고도 관이 아니에요. 그랬지? 그 다음에 마산의 15연대 최남근이가 반란에 또 가담했죠. 광주 4연대가 진압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일개중대가 또 반란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9연대가 또 반란 일으켰죠. 그러니까 13대 반란, 광주 4연대 반란, 대구 6연대 반란, 마산 10연대 연대장의 반란, 제주 9연대 반란, 세상에 5개 연대가 반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9년 안에는 빨갱이들을 다 잡아내야지 그냥 놔두면 난리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보부에서 백선엽이가 이제 국장이고 이제 그 김한일이가 이제 과장이고 그러는데 정보과에서 각 연대에 있는 빨갱이들을 싹 잡았는데 몇 명이나 잡았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잡았을 것 같아요? 군인 안에는 빨갱이, 군인 안에는 조선공산당, 군인 안에는 좌파를 몇 명이나 잡았을 것 같아요? 예? 예? 다 잡아서 영등포 학교에다가 다 집합시키니까 4,700명이 잡혔어요. 근데 4,700명 여러분 그냥 운동장에서 집합시키고 나니까 꽉 차버렸어요. 헌병이 다 경계를 하고. 이 사람들을 재판보다 넘겨야 되는데 재판부로 넘길 수가 없어요. 너무 수가 많으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보안법이에요. 13대 반란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2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범석 국방장관하고 이제 참모총장 그다음에 다 불렀어요. 아니 군인이 전부 다 이렇게 빨갱인데 이거 가만 놔두면 되느냐? 다 잡아서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범석 그 국방장관이 아니 법이 있어야 잡아냈지 법도 없는데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면 되지. 정보가 있는 게 뭔가? 아니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법제처장이 누구였어요?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유진호가 법제처장이에요. 유진호 불러. 유진호가 따왔어. 야 보안법 좀 만들어. 그리고 9년에는 빨갱이 다 잡아버려. 그러니까 유진호도 법을 연구를 했지만은 이거 보안법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안을 좀 잡아주십시오. 뭐가 문제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적어. 이승만이가 이제 불렀어. 1조 보안법 1조 뭐, 2조 뭐, 3조 뭐, 4조 뭐, 5조 뭐, 6조 뭐, 7조. 김일성을 찬양한다든지, 조선공산당을 좋아한다든지, 박헌영을 좋아한다든지, 50선거 반대한 것은 잘했다든지, 50선거에서 현 정부를 세운 것은 분단 정부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무조건 공산당이다.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만들어라고 알려줬어. 그럼 가만히 보니까 유진호 법 전문가인데 이승만이가 메모해 주는 걸 다 적어보니까 이승만은 법 전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이 법이 기가 막힌 법이에요. 그거는 48년도 10월 20일 날 초안을 해서 11월 달 넘겨가지고 12월 1일 날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12월 20일 날 공포를 했어.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법을 국회를 통과시켜서 보안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보안법 중에 7조가 가장 무서운 죄인데 영등포 고등학교에다가
4,700군인을 다 집합시키니까 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다, 나는 빨갱이라는, 난 좌파가 아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확실히 빨갱이고 반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잡겠어요? 어떻게 잡겠어요, 여러분? 누가 손들어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빨갱이는 공산당인데 증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그걸 어떻게 잡아서 다 처치를 해야 되는데 숙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6사 8기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저기서 1열, 2열, 3열 쫙 여기까지 이제 앉혀놓고 6사 8기생들이 2명씩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래서 불러서 이제 물어봤어요. 50선거는 분단선거라고 그러는데 50선거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면 50선거는 분단선거는 안 됩니다. 얘 인마 너는 이쪽으로 와. 50선거는 북한에서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남한이 한 것이지, 북한에 있었으면 통일선거 할 겁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야, 너는 이리 와. 너 이리 좀 와. 너 미국이 좋아, 북한이 좋아? 미국은 우리 식민지 하려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직 나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미국이 뭐가 좋다고 그래요? 야, 인마, 넌 이쪽으로 와. 너 이리 와봐. 너는 미국이 좋아, 북한이 좋아? 미국이 좋죠. 그 사람 안 있으면 우리 해방도 못 됩니다. 그래도 고맙잖아. 너는 이리 와. 그걸로 보안법에 미군이 좋냐, 북한이 좋냐, 김일성이 좋냐, 이승만이가 좋냐, 그 다음에 50선거는 잘했냐, 문제, 이걸 물어봐가지고 그거 확인한 거예요. 나는 50선거를 반대한다, 찬양한다. 그거로 나는 50선거 공산당에 가입한 일도 없고, 나는 공산당 싫고 나는 가입한 일도 없다. 이쪽으로 온 사람들은 그러면 너 전향하라. 그러면은 전향을 하면은 너 인정을 해주겠다. 전향을 안 하면은 너는 자로 보내서 숙청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도 모르고 50선거 찬양하고 미국이 있어서 우리는 좋습니다. 그리고 전향서 쓰라면 전향서 쓰겠습니다. 전향서를 쓴 사람은 제대를 시키고 휴가비를 줘서 집에로 보내고, 끝까지 50선거는 잘못했다. 지금도 저 제주 사람들은 50선거가 분단선거를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 교과서도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좌파를 이쪽으로 와. 그러면 그냥 싹 숙청될 사람들이 지금 교과서 다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너 50선거 잘했어 못했어? 그건 잘못했습니다. 너 김일성이가 좋아, 이승만이 좋아? 김일성이 좋습니다. 수색으로 가서 그냥 싹 숙청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보안법 7조 이승만이가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승만이가 보안법 7조를 안 만들었으면요, 대한민국은 1949년에 완전히 공산화 되어버려요. 공산화. 그래서 지금도 보안법을 없애버리자고 저렇게 악을 써요. 16조를 봐보세요. 16조. 이 책 16조. 안 들려요? 무슨 말이고 하나 있으면 16조를 한번 봐보세요. 16조. 들려요? 예, 16조를 보면은 보안법 철폐 장례위원회 있어요. 여기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책 만드는데 자료 수집하는데도 힘들고 원고 쓰는데도 힘들고 책 만드는데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게 200만 부를 출판해가지고 전국에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집에 가서 읽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알려만 주는데, 장례위원회 있는데 상임 공동준비위원장, 집행위원장, 기획단 이렇게 많아요. 보안법 철폐하자고.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보안법을 없애버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보안법이 없어지면은 공산당이 그냥 춤을 춰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공산화 됐지만은 그냥 공산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700명 다 숙청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보안법 7조가 대한민국을 살린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세계적인
천재라고 그러죠. 이거 없었으면은 그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참 머리가 이제 비상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4,700을 딱 잡아서 숙청을 하니까 아직 안 잡힌 국군 안에 공산당이 있어요.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몇 명이나? 4,700명은 학교에서 잡아갖고 다 숙청시키고 아직 안 잡힌 군인이 있는데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예? 5,500명이에요. 5,500명이 아직도 군인 안에 빨갱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탈령을 해버렸어요. 5,500명이. 그때 당시 국군이 10만 명인데 10만 명 중에서 10,000명이 빨갱이 공산당이요. 숙청한 사람하고 탈령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10%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는 48년도 5월 5일 날 춘천의 8년대 1대대 평미원, 2대대 강태무, 이 두 개 대대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360명이 이북으로 가버렸어요. 81mm 박혀놓고 3문, 61mm 박혀놓고 6문, 그리고 수리탄, 기관총, 애만소총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평양에서 360명이 시가 행전을 해버렸어요. 시가 행전을. 그러니까 김일성, 최용건, 김무정 이런 사람들이, 야, 38선만 넘으면은 남한은 완전히 점령하겠다. 그래서 남침을 확실히 결정한 것이 49년도 5월 5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50선거를 반대해서 4.3 폭동이 일어나고, 4.3 폭동이 일어나서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14연대 반란 사건에서 숙청하니까 춘천에 있는 2개 대대가 대대장들이 잘못하면은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북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결과가 6.25고 50선거가 이렇게 큰 사건이에요. 50선거가 만약에 이제 좌파들이 참여해서 만약에 김근학, 조소환이나 김삼영이나 박헌희가 대통령 됐으면은 자동으로 그냥 합쳐져 버릴 건데, 저들이 바보짓을 해서 결국은 6.25가 난 것이죠. 자, 이제 6.25가 48년도 이제 5월 5일 날 2개 대대가 가니까 그냥 북한에서는 그냥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50년도 6월 25일 날 인민군이 남침을 하려고 싹 준비를 다 하는데, 남쪽에서는 국권 안에는 그 빨갱이, 국권에는 공산당을 싹 뿌리를 뽑았어도 덜어 있어요. 여러분, 군인 안에 이 좌파 남로당이 10,000명, 숙청 사람이 4,700명이면은요, 엄청난 수요. 한 부대에 보통 좌파가 뭐 3명, 4명, 5명만 있어도 굉장한 건데, 이 10,000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준비를 싹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쪽에서도 거기에 대항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6.25 때 참모총장이 누구요? 6.25 때 참모총장이 누구요? 오, 잘하시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6.25 때 참모총장이 최병덕 소장이에요. 근데 이게 간첩이요. 이게 공작원이요. 이게 역적이요. 세상에 인민군이 남침을 하고 전차 240대를 전방으로 싹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조용히 하더라도 전차가 막 소리가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포천을 공격하고 해서 인민군 3사단 이영우 소장이 운천에 100대 전차를 다 준비를 했어요. 아무리 감추더라도 100대니까 한 뭐 5대, 6대는 모를까 100대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군 정보원들이 포천 후에 연천이잖아요. 운천은 가깝잖아요. 산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전차가 있으니까 전차 사진을 찍어서 최병덕한테 보고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남침을 하고 전차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비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최병덕이가 아이 북한이 무슨 전차를 갖고 그러냐고 헛소리 말하라고 그러냐 묵살해버렸어요. 그때 정보국장이 누구예요? 장도영이요. 5.16 때 최고위원장 했던 장도영. 그 사람이 정보국장인데 정보국장이 최병덕한테 보고면은 최병덕이가 그럴 리 없다고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인민군 사사단이 연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거구의 연천. 연천에서 50대가 막 전차가 훈련을 하고 돌아다니고 숨고 그래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운천에서 또 정보원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최병덕한테 운천도 전차 이렇게 많이 있다. 개성도 전차가 많이 있다. 그리고 10만이 남치목에서 올라면 전부 다 전방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갖고 25일 막 새벽이냐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10만이 전부 다 38선도로 다 집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인민군이 집합하면은 저 사람들이 남침하려고 집합하는구나. 한두 사람 같은 모를까 10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 정보를 모르고서 다 알지요. 그래서 이제 장도영 국장이 정보를 수집해서 최병덕한테 보고면은 그런 일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는 25일 날 인민군이 내려오는데 24일 날 휴가 요청을 보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가고 3분의 2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운전을 하면은 운전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물건을 싣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차가 있더라도 운전병이 없으면은 실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애지간하면 다 운전하는데 그때는 운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휴가 가버리면은 그 차는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휴가 외출로 가버리고 3분의 2가 부대에 있는데 25일날 전쟁이 딱 터져버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혼성부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천에서 인민군 3사단이 이제 포천을 거쳐서 막 서울로 진격해 오는데 새벽 4시에 만세교라는 데가 있어요. 만세교가 국군 7사단 9연대 이렇게 2대대 전순기 소령이 있는데 새벽 4시에 막 천둥 소리 나고 막 소리가 요란하고 그래서 잠자다 말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이게 비가 와서 천둥 소리가 아니라 전차가 오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막 전차로 막 쏘니까 이게 난리가 나버렸어요. 일어나 보니까 인민군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개 대대가 이제 전차를 막는데 세상에 전차 100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 포로 쏴서 전차를 파괴하더라도 100대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도 싸우지 못하고 포천 우레 도망갔어요. 거기서 또 싸우다가 한 시간도 못 돼갖고 포천 밑으로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포천을 인민군 3사단이 11시에 딱 도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국군이 북침했다 이렇게 떠들어대요. 돌아도 한참 돌아온 거지. 그러면은 국군이 북침했는가 인민군이 남침했는가? 그 증거는 인민군 3사단이 25일 날 11시에 포천을 점령한 것이 유력하게 인민군이 남침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 어머니 6.25가 북침이요 남침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민군 3사단이 그 11시 25일 날 11시에 포천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다. 만약에 북침했다면 운천이나 그 외에 철원이나 거기 가서 싸머르지 어떻게 포천을 11시에 점령하겠느냐. 그러니까 인민군이 남침했다. 그리고 26일 날 1시에 의정부가 점령됐다. 그리고 27일 날 수일을 점령하고 28일 날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이것이 인민군이 남침한 유력한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유대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1등 국민이 된 것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켰는데 뭐 갖고 교육을 시켰는가?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어린애를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에는 36권, 39권이 전부 다 역사책이에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그렇게 역사책을 많이 썼는가? 알고 보니까 내가 중학교 때 대모에서 퇴학당할 건데 역사 선생이 잘
잘 설명해가지고 퇴학을 안 당했어요. 이제 졸업할 때 날 보고 그래요. 너는 성질이 고약하니까 너는 주먹색으로서 깡패가 되든지 아니면은 일반 사회로 가면은 크게 되든지 둘 중 하는데 네가 인생 승리자가 되려면은 첫째 역사를 연구하라고. 역사를 연구해야 의식이 변화되고 의식이 변화돼야 사람 사는 재구실을 한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근데 중학교 때는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요. 역사 선생인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의식이 변화되고 의식이 변화돼야 선진국이 되고 의식이 변화돼야 좌파하고 싸워서 이기지.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돈 몇 개 모르고 출세 몇 개 모르고 나 몇 개 모르면은 좌파단한테 완전히 당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을 교육시키려면은 역사를 가지고 교육시켜서 의식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11시 포천을 딱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26일 1시, 그 다음에 27일 수유를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대전에는 2사단을 이제 의정부로 가서 포천을 이민군 3사단을 막아라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2사단 사단장이 이형근 소장이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이제 의정부 왔어. 의정부에서 포천에 가서 이제 인민군을 막으려 보니까 실탄이 없어요. 그래서 최병덕 참모총장 보고 포천을 내가 막을 테니까 실탄을 주라. 그러면 그때는 실탄이 부평 병기창에 실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차량도 지금은 그렇게 못 오지만 그때는 차가 없어서 부평에서 의정부 거쳐 가는데 1시간 정도면 가요. 그래서 이제 부평에 가서 실탄을 실어다가 2사단을 줄 테니까 어쨌든 의정부에 포천에서 의정부로는 길목을 막아서 인민군을 막아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형근 이제 사단장이 5연대 16년대를 데리고 갔어요. 의정부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금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축성리 밑에. 거기서 싸움을 하려고 보니까 기본 실탄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본 실탄이 몇 발이에요? 예? 75발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한 크립에 8개 들어간 거, 그래서 2816, 15개가 이제 기본 실탄이요. 그런데 최병대가 실탄을 공급해 준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공급을 안 해줘요. 근데 인민군이 이러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5연대 10년대가 실탄이 없어서 수유리로 창동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가 그냥 순식간에 점령되고 그래서 인민군한테. 그래서 26일 날 인민군 3사단이 의정부를 점령한 것은 최병덕이가 이사단한테 실탄을 안 줘서 결국은 의정부가 점령된 거예요. 이것이 최병덕이가 첫 번째 간첩인 증거예요. 이런 강의는 제대 군인들, 장군들 한 600명 있는 데서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래기라고 여러분 아시죠? 정래기가 막 고함질러 나한테 어떻게 최병덕이 간첩이냐고. 그래서 최병덕 밑에 부관이라는 나엄광이가 있어. 나엄광은 아시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중인데 국군이냐고 아니냐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군이래요. 그렇게 모르면 되느냐고. 육군본부 가서 다 뒤져보려고. 병적과로 가서 6사 1기 3기 8기까지 그리고 군사영화고 다 뒤져보고 특채했는가. 대한민국 호적이 없는 군인이 나엄광이에요. 중위. 이름이 최병덕 부관으로 전부 다 뒤에서 공작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28일 날 오후에 북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최병덕의 간첩이라는 유력한 증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방송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다 유튜브 나갈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요, 그 최병덕 부인 백경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아들도 살아있고.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해버려요. 사실이 아닌 걸 했다고. 사실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강연하고 다녀도 고소를 못해요. 그런데 실탄을 줘야 되는데 실탄 안 줘서 26일 날 인민군이 3사단이 의정부로 딱 점령했어요. 의정부 좀 밑에 가면은 혼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25연대가 거기서 이제 방어를 해서. 그러는데 25연대도 실탄이 없어요. 후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모총장한테 실탄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부평에서 곧 올 거니까 이제 실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26일 날 2시에 인민군을 쌈으로 한바탕 하고 나니까 실탄이 없어요. 그런데 인민군도 전차 하나가 파괴됐다고 다시 의정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26일 날 밤새도록 기다려도 실탄 안 갖다 주고, 26일 새벽 되니까 인민군이 막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25년대도 실탄이 없어서 도봉산으로 해서 한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실탄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에 실탄이 없어서 의정부가 점령되고 수의리가 점령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전쟁사를 연구해도 실탄이고 먹을 것은 줬지 실탄이 없어서 국가가 망한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게 최병덕이가 간첩이라는 유력한 증거고 민족 반역자라는 유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최병덕이가 국군묘지에 가면은 장군묘역 저 위에 박정희보다도 더 위에, 이승만보다도 더 위에 딱 묘가 써졌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파상령 옮겨버려야지요. 아니, 이승만보다도 더 위에 좋은 자리가 있어요. 장군묘역이라고 제일 높은 자리. 할아버지 증조부 제일 높은 양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묘를 쓸 때. 그거 보면은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최병덕이가 간첩이라고 연설하고 다닌 사람도 없고, 책도 쓴 사람이 있고, 묘를 파헤든 사람도 없어요. 전혀 밥만 먹고 출세하고 돈 벌고 부동산 투기해서 막 20억 30억 벌라고 그러지 이 역사를 알아가지고 제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선진국은 역사를 찾는 거예요. 역사, 잊어버린 역사를 찾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미아리곡에서 이제 막 우당탕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8일 날 1시에 이제 미아리를 넘었잖아요. 1시에 이제 미아리를 넘었는데, 미아리곡에서 그냥 막 전차포로 막 서울 시내를 쏘니까 서울 시민 150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통일을 줄 줄 알았더니, 아니 밤중에 막 천둥 소리라고 요라는 소리가 나니까 뭔 소리인가 해봤더니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해서 막 전차포로 막 쏘는 거예요. 75mm 막 빵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간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150만이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서 난리가 나버렸죠. 그런데 최병덕이가 이제 28일 날 새벽에 2시 30분에 한강교를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한강교를 폭발시킬 때 미아리 근방에서 싸먹고 있는 국군 주력 부대가 있어요. 7사단, 수도사단, 그 다음에 대전의 2사단, 이렇게 3개사단 주력 부대가 미아리에서 그래도 싸먹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든 한강 이남으로 후퇴식에서 한강을 잘라야지 이 사람들이 살지, 한강을 잘라놓으면 3개사단이 후퇴를 못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3개사단은 후퇴시키지 않고 한강교로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포로가 돼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제 그 군인은 전쟁하다가 불려면은 제일 먼저 포를 빼야 돼. 차를 통해서 한강 이남으로 곡사포, 박격포, 대전차포 그냥 포를 먼저 빼요. 그 다음에 환자들을 빼야 돼요. 환자들. 그런데 최병덕이가 송유찬 참모총장한테 한강 이남으로는 군 차량을 한 대도 내려보내지 말라, 다 막아버리라, 이렇게 명령 냈어요. 그런데 송유찬도 돌대가리지. 원래 송유찬 보고 돌대가리라고 그래요. 4.19 때 지나본 장군 있잖아요. 송유찬 보고 석두라고 그래요. 석두, 돌대가리, 머리가 멍청하다. 그렇게 명령 내리면은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포를 빼야지, 왜 포를 못 빼게 차량 못 가게 하는가? 나는 이 명령을 못 듣겠다. 그래서 막 포를 막 뺐으면은 송유찬이가 인력의 대한민국 스타가 돼버려요. 근데 이런 바보가 송유찬 말을 다 총쓴 거 듣고 재무씨가 한 대도 한가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곡사포, 박격포, 대전자포, 무슨 포냥 한 대도 한강 이남으로 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부상자도 빼지를 못하고, 그리고 부상자가 어디로 다 모였냐면은
행주 나루터로 다 모였어. 부상자가 수백 명이. 그런데 행주 나루터에서 배를 통해서 이제 한강을 넘어야 되는데 군인도 못 넘고 포도 못 넘는데 부상자 넘겨 죽었어요. 거기서 다 죽은 거지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이제 임금군이 와가지고 의자에 있는 국군을 다 끄집어내고 임금군이 떡하니 앉아있고 부상병들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서 다 죽여버려서 4일 만에 4만 명이 죽었어요. 국군이 4만 명. 그리고 이제 저 최병덕이가 이제 한강 끊고 이제 한남 이남으로 내려갈 때 도망갈 때 저거 문산에 그 국군 1사단 백선엽 장군이 있어요. 백선엽 장군한테 지금 한강은 끊고 육군 본부가 한강 이남으로 시흥으로 후퇴하니까 저 문산에 있는 백선엽 1사단은 만난을 극복하고 한강 넘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한강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문산에서 싸우고 있는 백선엽 부대는 1사단하고 광주는 5사단하고 합친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 병력은 12,000명이고. 그런데 최병덕이가 저 백선엽 보고 저 1사단은 27일 저녁에 28일 새벽이라도 한강 넘어라 이렇게 명령 내리고 넘어야 되는데 명령을 안 내리고 최병덕, 김백일 이 사람들이 다 한강 넘어버렸어요. 한강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한강이 잘려졌는지 임금군이 서울에 왔는지 백선엽이가 몰라가지고 오전 10시에 문산을 향해서 반격하라 그랬어요. 문산은 싸움을 잘했어요. 실탄도 많고. 그랬는데 저거 자기 부하가 저거 수세에 창고 실탄 창고 가려고 보니까 임금군이 벌써 녹번동에 와 있어요. 그거는 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수색에서 알아보니까 임금군이 벌써 서울을 점령하고 한강에 잘려졌다. 그러니까 백선엽이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28일 날 오후 한 2시경에 저 백선엽 1사단하고 이제 5사단 이게 연대를 한강 넘어라. 그래서 이제 몇 개 연대는 이제 2, 3포로 몇 개 연대는 행주나루터로 이제 한강 넘어라 그랬어요. 2, 3포로 가서 보니까 저 남쪽에서 강화도에서 오는 물하고 저 위에 저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치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2, 3포는. 그리고 행주나루터는 좀 좁고. 그런데 수영을 해서 넘을 수 있을까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서는 수영을 해서 2, 3포를 넘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임금군이 막 포를 쏘고 임금군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옷 다 벗고 빤스만 입고 2, 3포를 넘었어요. 2, 3포를 넘은 사람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빤스만 입고 3,5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행주나루터로 넘어간 사람은 그래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았어요. 어느 정도는 죽고. 그래서 12,000명이 3,500명이 물속에서 죽고 다시 빤스만 입고 넘은 사람이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00명에서 5,000명 빼면 몇 명이 살았어요? 약 8,000명이 죽은 거고 5,000명이 살아서 한강 넘었어요. 그리고 박격폰이 대전자폰이 곡사폰이 한 번도 가지고 저 한강 넘지는 못해 갖고 다 맨주먹으로 이제 갔죠. 최영희 연대장이 12연대장인데 시흥 보병학과 어떤 군인이 가서 보니까 입구에 쪽을 두르고 빤스만 입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최영희 연대장이 빤스만 입고 앉아 있는데 홍보 들어가서 내가 최영희 연대장이다 해야 되는데 빤스만 입어서 부끄러워서 그 본부를 못 들어가고 구석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가서 신고를 해야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느냐고 그 이제 사병이 살살 옷을 자기 거 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줘서 그건 입고 본부로 갔었다고 그래. 최영희 연대장이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최병덕이가 백선엽 보고 27일날 28일날 한강 넘어라 그래서면은 포도 갖고 넘어가고 곡사포도 갖고 넘어가고 병력도 다 넘어가고 빤스 안 입고 구두 신고 다 넘어갈 건데 그렇게 명령을 안 내리고 주들만 넘어갔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최병덕이가 간첩이라는 유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일 만에 국군 6개 사단이 이제 전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춘천의 6사단, 그 다음에 강릉의 8사단, 2개 사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이 이제 이영호가 이제 28일 11시 30분에 이제 한강에 딱 와서 보니까 인도교는 폭파되고 철교가 2개 있는데 하나는 폭파되고 하나는 폭파가 안 됐어요. 폭파 안 된 대로 목판을 깔고 넘어가면은 충분히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웅 장군한테, 군단장한테 이제 보고를 했죠. 지금 한강 넘자. 그러니까 김웅은 이제 김책은 김일성한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영호가 한강을 지금 넘을 수 있다는데, 한강 넘으면은 남쪽에는 국군이 다 전멸됐기 때문에 그냥 부산까지 열흘이면 간다고, 그러니까 한강 넘자.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래 좋다, 이영호 보고 한강 넘으라. 그랬으면 대한민국 끝나버렸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박헌영 보고 이영호가 지금 한강 벽에 와 있는데 한강을 넘자고 그러는데 넘어야 되느냐 안 넘어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김일성이가 박헌영한테. 이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어요. 야 넘어 그러지 뭐더러 박헌영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넘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넘으면 안 되느냐, 만약에 한강을 넘으면은 인민군이 침략국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미군이 개입하면은 우리는 전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28일 날 오늘은 가만히 계시고 남쪽에서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폭동이 일어나면은 인민군이 부산 가기 전에 완전히 남쪽을 해방시킬 수 있다. 전쟁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부산까지 딱 점령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냐고. 그럼 남측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지지하는 조선공산당이 아직도 20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점령했으니까 남측에서 군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면은 저 10cm 반란 사건 봤지 않았냐고. 그리고 저 제주도 폭동 사건 봤지 않았냐고. 대구 사건 봤지 않았냐고. 그냥 남쪽에서 그냥 우리 나를 지지하는 공산당이 들고 일어나면은 전쟁 할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승엽이가 평양에 있는데 이승엽이가 서울시 인민위원장으로 가서 이승엽이가 폭동을 일으키고 막 반란을 일으키면은 29일날 끝나버린다고. 29일날 끝나면 너무 좋겠다고. 김일성이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28일날 한강은 안 넘고 29일날도 안 넘었어요. 이 소식을 인민군 3사단 이영호가 들었어요. 이영호가 김웅하고 김책한테 박헌영이가 38선만 인민군이 넘으면은 완전히 남쪽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4.3 폭동이나 대구 폭동 같이 일어나서 완전히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포천을 점령해도 폭동이 안 일어나고, 의정부를 점령해도 안 일어나고, 수의대를 점령해도 안 일어나고, 서울 점령해도 안 일어난다. 이것은 남쪽에서 폭동이 절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강을 넘어야 된다. 한지를 또 막 고함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김일성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 다 맞거든. 나중에 이제 유엔군이 이제 북진할 때 강계에서 11월 달에 군사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영호가 내 말만 듣고 한강을 넘어서 했으면 부산은 벌써 부산까지 점령할 거예요. 여기는 6.25 때 부산 점령 안 해서 오늘 보니까 건물들이 좋고 깨끗하고 도시가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네, 새롭게. 이 교회는 나는 여기 한 3년 전에 와서, 전에는 부산을 자주 왔었는데, 근데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교회도 크고 아주 잘 지고 깨끗하니 너무 좋네요. 이게 유교회 인민군이 여기를 점령 안 해서 건물이 파괴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 건물을 연구하려면은 마산, 창원, 김해, 부산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외정 점령기 때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살았는가 연구하려면은 마산, 창원, 김해, 부산을 점령해야지. 대전, 천안, 서울은 6.25 때 폭파돼 갖고 외정 때 남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군이 여기까지 안 온 것만 해도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세상에 내가 하는 대로 했으면 벌써 부산까지 갈 건데 내가 하는 대로 안 해서 결국은 인민군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저 새끼 그냥 놔뒀다는 큰일 나겠다고 막 잡아서 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영호예요. 근데 이영호 말대했으면 벌써 부산까지 와버렸어요. 대한민국은 공산화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박헌희 김일성이가 이영호 말을 안 듣고 박헌영 말을 들었는데 30일 날 기다리라고 해서 30일을 기다리니까 이게 뭐 폭동이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폭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째서 그래요? 4.3 폭동이 일어났죠. 13대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보안법에 의해서 9년 안에는 4,700명, 5,000명을 싹 다 숙청해버렸죠. 그리고 홍민표가 전향해가지고 남로당 60만 중에서 33만이 전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로당 왕초 김상훈 체포됐죠. 이주아 체포됐죠. 성시백 다 체포됐죠. 그리고 이제 정태식 다 체포됐죠. 남로당 지도부가 다 체포됐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킬래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김일성이가 한지는 뛰면서 3일을 기다렸는데, 전쟁에서 3일은요 엄청난 중요한 시간이에요. 3일을 기다려도 폭동이 한 건도 안 일어나니까 막 한지는 뛰면서 7월 1일 날 인민군은 한강을 넘어라! 그래서 넘어버린 거예요. 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미군이 어디까지 왔어요? 7월 5일 날 오산까지 왔어요. 오산에 스미스 부대가 오고 이제 미군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김일성이가 참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으로 쫓겨가가지고 분단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철원이 원래 6.25 전에는 북한 땅이에요. 근데 철원 평야가 엄청나게 넓고 좋아요. 국내가 거기다가 고구려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도시를 세울 수가 있죠. 수도를. 그래서 철원에다가 국내가 고려를 세웠는데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연백평야하고 철원평야가 제일로 먹고 살기가 좋은데요. 그거 딱 뺏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이제 운천이 오니 다 뺏겨버렸죠. 그 뺏기고 사람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손해가 말도 못하게 많죠. 그렇게 이제 패전해서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분단이 됐죠. 이제 분단이 됐는데 분단이 됐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 분단을 막을 것인가 해야 되는데 50선거 반대한 것은 참 잘했다는 거예요. 50선거 반대 폭동 때문에 13대 반란이 일어나고 13대 반란이 일어나서 숙청돼 가지고 좌파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랬는데 50선거는 너무 반대한 것은 잘했다. 이게 4.3 사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요. 박원순이가 4.3 보고서 책임자인데 어떻게 박원순이가 자살해버렸어요. 그 책을 잘못 써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박원순이가 제주 4.3 보고서는 50선거 반대는 잘했다. 그랬는데 50선거를 반대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50선거를 반대한 거 참여했으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데 점령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쓴 거죠. 그래서 4.3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에 김대중 때 이제 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4.3 보고서가 확정되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했어요. 한 번은 이기고 4번을 패소를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3월 달에 4.3 사건 특별법이 개정안이 통과돼 버렸어요. 그 개정안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1인당 1억 5천씩 돈을 준다. 그리고 나같이 4.3 사건 잘못됐다 보고서가 가짜다 그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을 처한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같이 4.3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면은 그 조직을 해체시켜버리고 1,000만 원 이하 벌금 물긴다. 이렇게 법이 통과됐어요. 이런 놈의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넣었지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12명이
지금 이제 심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고 그래요. 4.3 보고서가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증거를 제시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4.3 사건 보고서 11가지가 잘못됐다 쓴 거거든요. 이 책을 다 줬어요. 그 판사들은 이제 읽어보겠죠? 그러면은 4.3 보고서가 가짜라는 것은 48년도 11월 2일 날 폭도들이 국군을 공격해서 21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 보고서에 싹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겠어요? 제주 4.3 사건은 무장 폭동이 아니고 무장 봉기라고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빼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저 제주 폭도들은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국군에 가서 악랄하게 진압해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경찰, 국군 죽이는 것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건 가짜다. 그럼 이제 판사들이,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러면 제주도한테 뭐 이렇게 11월 1일 국군 21명 죽인 것을 뺐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설명을 하면은 내가 지는 거고, 설명을 못 하면은 제주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면은 4.3 특별법이 나 같은 사람은 3년을 징역을 세운대요. 그럼 내가 지면은 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감옥에 들어가요. 3년 동안. 만약에 내가 재판에서 져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아니 그냥 밥을 안 먹고 4.3 내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셔요. 좀 오래 살아야 되고 있어요. 지금 78인데 80에 죽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나도 90이나 100살을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좀 오래 살게 좀 해주셔요. 근데 내가 이기면은 제주 사람들 끝나버려요. 20일 동안 그냥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거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누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찍지 마세요. 제주 폭동 일으켜서 경찰, 국군이 잡아가지고 재판을 했어. 재판해가지고 무기 받은 사람 10년, 5년, 1년 이렇게 받은 사람 쫙 이렇게 보면은 어디 형무소 다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보지 다 사진 찍고 그러면 안 돼요. 정보 공개는 안 되니까. 어디 형무소 몇 년 동안 다 했다는 거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대구는 이민군 6.25 때 점령이 안 됐거든. 대구는. 근데 15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사람이 이게 15년. 이 사람이 이승만 정부가 나는 하늘 죄가 없는데 대구 형무소 감옥에 집어넣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 돈을 달라. 그래서 소송해서 세상에 이겼어요. 그래서 13억이 돈이 나갔어요. 여기 전부 다 밑에가 18명이거든요. 18명이 소송해서 54억이 나갔어요. 돈이 54억. 그런데 1인당 뭐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나가는 건 모르겠어요. 6.25 돌아가신 분들 지금 보상이 많이 준 사람이 8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 사람들은 다 2억 이상씩 받아갔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아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간판만 대한민국이지 인민공화국이요. 그 증거는 바로 이게 인민공화국이니까 이렇게 하지 인민공화국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은 이름만 간판이 대한민국이지 인민공화국이에요. 이것이 그 증거예요. 그런데 4.3 사건 총 조사해서 희생자가 14,000명이에요. 그러면 14,000명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14,000명을 1억 5천씩 준다고 국회에서 올 3월 달에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1조 5천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돈을 지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소원 재판을 하면서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돈을 지급하지 마시오. 그래서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재판에서 이겨야 되는데 헌법소원이고 일반 재판이고 어디고 우리 법 연구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 이제 판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그냥 뭐 심사할 것도 없이 그냥 다 기각시키고 다 패소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5번 소송해서 한 번에 이기고 4번을 다 져버렸어요. 소송 비용만 3억 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져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돈 들어갔지, 시간 소비했지, 요거도 먹지, 귀탄 받았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 꼭 이겨야지 내가 감옥에 안 들어가지.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 생겼어요.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죠. 이 좌파들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그다음에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이 지릉답이 그 사람들이 1980년도에 전대비라고 그래요. 전대업이 공부를 하는데 뭐 갖고 공부하냐면은 역사 갖고 공부를 해요. 6.25 4.3 사건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6.25는 국군이 북침을 했다. 그리고 4.3 사건은 분단선거다. 이승만은 악질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우리는 결코 둘이 될 수 없다. 전대에서 낸 책이에요. 이 책 가지고 송영길, 이인영, 우상호,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이 책 갖고 공부한 거 이게. 이 책 역사. 그런데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걸 읽어보면 나도 빨갱이 되게 생겼더라고요. 좌파가. 그렇게 무서운 책이에요. 이런 책이.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좌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좌파가 되지 않도록 청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대명 사건이 있어요. 60만 남로당 중에서 33만이 전향을 했어요. 그 전향한 사람을 오제도 검사가 보도명을 만들어서 조직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6.25 때 서대문 형무소하고 마포 형무소, 인천 형무소를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열심히 잠그고 도망가서 국군이. 이 사람들이 인문군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경찰 국군을 다 죽이니까 7월 20일 대전에서부터는 이 보대명 사람들을 싹 죽이고 내려가지 안 된다. 그래서 죽이고 내려갔더니 지금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쓴 책이 이거예요. 이게 보대명 35군데 죽여라 뭐라고 썼어요? 다 쓸어버리라. 제목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보면은 참 손짓해요. 여러분 이런 책도 구해서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구원할 때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했대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 착한 일,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이거 다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밥만 먹고 집 좋고 차 좋고 돈 많다고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청직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건국일인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예. 네. 자, 목사님께서 6.25 어떤 배경과 또 그리고 진행되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죠. 다른 데서 좀 듣기 힘든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목사님께서 또 답변을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네,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 드릴 거예요. 네네. 책자를 통해서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문서로 그 책자로 보급하는 데 대해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이것을 한 200만 부를 찍었어요. 그래갖고 전국에 나눠주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4.3 특별법도 통과될 때 저지를 해야 되는데, 원희룡이하고 김정인이가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김정인이가 대표가 지지를 하고 원희룡이가 지지를 하니까 그냥 통과돼 버렸어요. 제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사위에서 이걸 저지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변호사가 원희룡하고 김종인이가 지지해서 도저히 못 오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이 원희룡이가 앞으로 무엇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돼요. 이게 이름만 우익정당이 있지 사실은 이렇게 4.3 특별법을 통과시킨 사람인데, 이런 거를 한 200만 부 찍어서 돌리다가 나는 고생하고 요거도 먹고 돈 들어가고,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도 출세하고,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기 4.3 책도 해서 여기 동아대학교 부산, 그리고 경남대학교, 그리고 이제 대구 가면은 경북대학교. 그래서 이 경북도 8시 반에 이제 이런 4.3 책 같은 것도 많이 나눠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같이 우리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출세밖에 몰라요. 국회의원 되는 것밖에 모르고. 우리는 돈 들어가고 요거도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싸면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낙심이 돼요. 그러나 뭐 열심히 해야 되겠지 하는 날까지는.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볼 거 있습니다. 목소리로 말씀드리면은 목사님께서 저서를 많이 쓰셨거든요. 이미 문서로 많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쪽에 뒤에 보면 저서 목록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가시면은 로비에 목사님 저서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좀 사실 분들은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신도조 교수님, 목사님. 예. 아까 최병덕 씨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한강 폭발을 시킨 분이 최병덕 씨라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한강을 폭파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군인도 죽고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고난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지금 최병덕 씨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의 전쟁 그때 당시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길래 그 폭파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원래 그 다리 폭파는 그 내무부 장관 소관이에요. 근데 내무부 장관 김효석이가 이게 공산당 간첩이에요. 그래서 27일 날 벌써 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장경건이가 내무부 차관이에요. 그래서 장경건이가 내무부 장관 일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날 새벽 3시에 대전도로 이제 옮겼어요. 그리고 폭파는 28일 날 새벽 2시 30분에 폭파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할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주관해서 회의를 할 때, 인민군이 서울에 오면은 한강을 폭파한다. 근데 그 날짜 시간은 모른다. 언제 인민군이 서울에 올지 모르니까. 그 정도만 해놓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날 새벽 3시에 대전으로 가고,
그 권한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 김효석은 간첩이라 북한으로 가고 장경은 차관이 이제 책임을 지고 28일 날 이제 육군보험이 있었어요. 장경건하고 최병대기가. 그래서 이제 28일 날 새벽 2시에 인민군이 미아리 고개를 넘었다. 장창고기가 알려주니까 2시 30분에 폭파하라. 장경건이가 최병건한테 명령을 오고 최병대기가 최창식 공병부대장한테 명령해서 이제 폭파된 거죠. 이렇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크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 폭파, 다리 폭파는 내무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장경건이가 최병덕한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또 뭐 물어보겠으면 물어보시죠. 네, 어린 친구가 지금 네. 최병덕은 어떻게 죽었어요? 너 몇 살이냐? 11살. 어이구, 어른들도 모르는 질문을 그렇게 잘했네. 최병덕이가 이제 아주 이제 나쁜 사람이니까 이제 이 사람을 그냥 두면은 국가가 크게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 최병덕한테 명령서를 줬어요. 그 명령서에 최전방에 가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명령서를 줬어요. 그래서 최병덕이가 부산 편성군 사령관 여고 편성관 부산에 와 있는데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구례에서 진주 넘어가려면 하동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에서 인민군 육사단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총 맞아서 이제 최병덕 참모총장이 이제 세상을 떠났지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질문을 다 할까?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목사님께서 참으로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오랜 동안 이런 일을 하시면서 예. 보수파 또 기독교인 정치인들도 참 많았을 텐데 예. 이런 짐을 나누어지지 않은 그러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애롭게 싸우셨다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 앞으로도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이걸 먼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정치인들을 이 운동의 목사님 그 운동의 그 후원이나 뭐 어떻게 그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나요? 예, 제가 수의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도봉갑의 국회의원한테 내가 당신이 4.3월 날 협조면은 여기 도봉갑에서 평생 내가 국회의원 오도록 내가 밀어주마.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당선을 시켰어요. 당선 시킨 다음에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도봉갑이 있어요. 여기는 강북갑이고 그건 도봉갑. 뭐 이름 대문에 여러 번 다 알 거예요. 그래 이제 젊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동원하고 아는 사람 동원해서 평생 국회의원 되도록 할 테니까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을 당선시켰으면 어지간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들 도와주지 않겠다. 그래서 싹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나온 현대 뭐 정누구라 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찾아가서 연설할 때 4.3 이야기를 꼭 하시라. 그러면은 그냥 전적을 다해서 시장 선거는 내가 도와주고 컴퓨터 5명 전문가들을 데려서 사무실도 차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도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인 국회의원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은 큰 힘이 되죠. 근데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4.3 통과하는데 그냥 다 손들어져 버린 거예요. 끝까지 반대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참, 이게 국민의힘이, 예, 보수가 아니, 이것들. 그냥, 그리고 제주, 원희룡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한심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들, 교회가 큰 교회 많잖아요. 돈도 많고 예산도 많고. 큰 교회 강연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선교 헌금만 하지 말고 애국 헌금은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0개만 하면은 1,000만 원이면은 내가 소송하는데 내가 어렵지 않고 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까지 다
단 10만 원도 도와준 데가 없어요. 그래서 6.25 때 그렇게 교회가 고생하고 많이 죽고 파괴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아쉬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느 단체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승만하고 관계된 단체니까, 당신네들 이승만이 지금 목을 잘랐거든요. 4.3 사건은 이승만이가 반역자다, 살인자다, 학살자다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우더라도 판결문 하나 갖다가 딱 붙여버리면 그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에서 이겨야 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도 단돈 내가 1,000만 원 소송할 때 100만 원씩만 도와달라 그래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이거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소송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해서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독립군들이 그 어떻게 힘들면서 그렇게 독립운동 했는가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부산에서 뭐 이렇게 운동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뭐 전교조 대항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많이 이렇게 협조하고 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좌파들은 역사학자가 참 많아요. 고려대학교 최장집, 연세대학교 박영민, 서울대학교 백낙천, 그리고 외국어대 이장희,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누구요? 유명한 사람. 그래서 전문 역사학자가 20명이 넘어요. 그 협조하는 학자가 600명이에요. 그리고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우익은 역사학자가 누구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교과서 쓸래도 교과서 쓸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여기 장로님들 오셨으면은요, 내년 예산에 역사 박사교를 받을 사람들은 5천만 원씩 장학금을 줘요. 그럼 10년이면은 다 박사 돼가지고 각 대학교 가는데, 기독교 학교가 많잖아요. 한예에서 서울여자대학교, 백석대학교. 그런데 역사, 현대사 전문한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해요. 여기 세계일교회요. 어저께 박사 계시더구만, 아들인가 누군가. 여기서 청년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러지 말고,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역사 박사학위 받으면은요, 참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여기 어저께 왔던 아들, 그 손목사 아들. 손영광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봐봐요. 오셨으면. 손영광. 왜 오늘 안 오셨어? 손영광 이전의 사람들은 다시 서울대학교 가서 역사학과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그러면 한국에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고 큰일 사람들, 우리는 역사학자가 없잖아요. 또 질문을 거 있으면. 예.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네, 질문하실 어떻게 다른 분들은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마시고 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아까 최병등 얘기하면서 예. 간첩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듣고 나니까 충분히 그럴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부동 전투에 백선엽 장군 전승사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데, 백선엽 장군이 도하를 한강을 남하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전략적으로 못하고 예. 최병덕이 때문에 소위 돌림 당했다가 나중에는 아까 2사단이가 6사단 행준하루에서 건넜다고 할 때, 예. 그때 백선엽 장군이 어떻게 도하를 하고 나중에 부산 다부동 전투까지 가셨는지 그 과정이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저도 27일 날 오후 3시에 김홍일 장군이 백선엽 사단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금 인민군 3사단이 수일에서 싸우고 있다. 내리면은 서울에 점령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3개 연대가 있는데 2개 연대로 방어하고 1개 연대로 무슨 포부터 빼라. 57mm 대전포, 바주카포, 곡사포를 빼라. 그래서 내일이면 한경과가 폭파되는데, 혼경과 폭파되면은 1사단은 호텔스가 없으니까 전멸돼 버린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김홍일 장군이
백선엽 사단장한테. 그러니까 백선엽 사단장이 일개 사단을 참모총장 명령도 없이 한강을 빼버리면 후퇴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최병덕 참모총장한테 가서 이 명령서를 이렇게 받으십시오. 가만히 들어보니까 명령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원래 김응일은 최병덕 참모총장 고문이었어요. 전쟁 지도위원. 그래서 이제 집차를 타고 이제 육군본부 가서 최병덕한테 지금 1사단은 쌈을 잘 얻고 무기도 다 있으니까 후퇴 명령을 내려주라. 내리면은 서울 점령하는데 후퇴 명령 내려야지. 안 내려서 만약에 환경에 폭파되면은 1사단은 다 점원한다. 그러니까 명령서를 써주라. 써줬겠어요? 안 써줬겠어요? 안 써줬어요. 그리고 후퇴할 때도 김응일 장군이 최병덕한테 막 전화를 귀에다 대고 저 백서점한테 후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시오. 그것도 안 내리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러는데 28일 날 아침 10시에 백선엽이가 문산까지 북진하라 하다가 이렇게 10시 지나서 1시경에 인민군이 서울 점령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시에 이제 한강을 넘는 거예요. 넘었는데 이미 한강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물이 많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넘다가 다 죽었는데 지금 저 백선엽 장군도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저 인민군 3사단이 미아리, 수유리에서 지금 싸먹고 있는 전황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28일 날 서울이 점령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3개 연대 중에서 2개 연대로 받고 1개 연대로 포를 다 빼서 27일 날 저녁에 이제 도하를 하고 그 다음에 1개 연대로 받고 1개 연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 연대가 넘어가고 그랬으면은 포가 15문이에요. 국사포가. 그리고 박격포, 그 다음에 뭐 대전포가 그냥 200문, 300문 돼요. 그러면 천호동에서 김포까지 쫙 1사단이 방을 했으면 인군이 한강을 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유엔군이나 매가다가 와서 보니까 국군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국군의 자존심도 세울 건데 다 죽고 빤스만 입고 총도 안 갖고 가니까 매가드가 영등포 와서 보니까 아니 국군이 세상에 인민군이 탱커로 오더라도 이렇게까지 전멸될 수가 있는가 탄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백선엽도 결국은 김응일 장군 이야기를 듣고 27일 날 저녁에 일개인들을 빼고 그 다음날 일개인들 빼고 그 다음에 일개인들 빼서 어느 정도 살렸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될 건데 그거 빼지 않은 것이 잘못인데 장충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도요사단 18년대 일개 대대인데 법원에서 명령을 못 받아서 파주를 해서 이제 한강을 넘는데 자기 부하가 700명이요. 근데 한강을 넘은 부대가 600명이요. 그리고 포도 다 갖고 가고. 그러니까 1사단보다 더 무기가 많이 갖고 가고 병력이 살아서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장충곤보다도 백선엽이가 더 전쟁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다부동은 그 사람들의 반드시 4,000명이 살았으니 다부동까지 갔어요. 다부동은 미 27년대 마가레스 중령이 있어요. 전차가 40대예요. 그리고 쌈을 잘하고 막강한 화류가 가고 있어서 다부동을 막아줬지 백선엽이가 막아준 게 아니에요. 또 뭐 물어보세요. 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지금 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시고 계신 상태고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탄핵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되는 이런 지경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도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청와대 청원이라든지 해서 제주 4.3 특별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진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청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원을 하려고 준비를 도우셔서 판결을 잘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장하고 판사 2명, 3분이 주심이 돼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2명의 회부하면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사람이 각하시켜버리면은 재판에 지죠. 그런데 자료를 자꾸 갖고 오라고 그래. 날 보고 뭣도 갖고 오고 뭣도 갖고 오고 뭣도 갖고 오고 갖고 오라는 거 보면은 이 12명한테 회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2명이
열등한테 회부만 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각하식이면 지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요. 예. 대한민국이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고, 만약에 내가 재판에서 지면은 완전히 인민공화국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정경희 의원이라고 아세요? 예. 그분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분하고도 접촉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접촉을 못했는데 그분이 해군 아버지인가 해군 출신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아직을 못 만났어요. 저 만약에 알아서 만날 수 있으면 기회를 주면은 그분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도움 받으면 굉장히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분과 접촉을 빨리 해보시면 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접촉이 되도록 좀 해주셔요. 네. 또